그러한 부분 가운데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강의 예정입니다만 2학기 때 보니까 이제 대승불교 쪽도 계속 강의를 들으셔서 그러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형성이 있는 대승불교 미술이 인도에서는 어떻게 발생했을까? 그래서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저 미륵 대불이 모셔져 있는 공간에 불로서는 미륵불이 계시고 미륵불 주변에 보니까 22분의 보살상들이 배치되어 계시던데 무슨 보살이든가요? 보시기에 관음이 대부분이고 지장보살 한 분만 모셔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보살은 그리고 인도에서 가장 먼저 불교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보살은 관음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관음과 그리고 보니까 원철 스님께서 강의하시는 유식이 4강인데 그 유식에서 중요시 여기는 게 바로 미륵입니다. 그래서 미륵은 보살로도 조성이 되고 불로로 조성이 되죠. 그래서 인도의 초기에 형성된 관음과 미륵이 대승불교 시대에 어떻게 신앙의 대상으로 조성되게 되는가를 이제 다음 주에는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대승불교 시대에 접어들어서 왜 인간의 형상을 한 부처님상이 필요하게 되었을까? 그러면 맨 처음 부처님상을 조성하게 되었을 때 누구를 모델로 했을 것인가? 무엇을 모델로 했을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해에 걸친 강의의 내용은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국대학교에서 이제 강의를 전담하는 초빙 교수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부부터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이제 주로 이론 강의를 하고 있고요. 주 전공은 이제 석사 때는 우리나라 불상이었고 박사 때는 이제 오늘 강의하는 간다라에 이제 부처님의 생애를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지금은 이제 다시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불상에 관해서 연구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제가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우리가 사찰에서 신앙의 대상이 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문화재라고 하지만 신앙의 대상이 되는 이런 불상이라든가 불화라든가 탑이라든가 혹은 범종 이러한 것들이 갖는 어떤 신앙적인 의미와 또 문화재적인 의미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리고 이제 특히 불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서 늘 접하잖아요. 그러면 불상이 갖고 있는 그러한 신앙적인 의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강의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불상의 기원 부분인데요. 바로 불상이 인도라는 큰 대륙에서 조성이 되는데 그때 불상이 조성되는 대표적인 두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가 우리가 이제 간다라라는 지역이 하나 있고 마투라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의 일대기와 관련된 지역, 즉 8대 성지가 있는 지역은 중인도인 마투라. 그러니까 마투라가 이제 중인도의 모든 종교 미술의 센터로서 작용했던 지역이고요. 간다라 지역은 현재는 인도 영역은 아닙니다만 부처님 당시에는 넓은 의미의 북쪽에 위치한 인도, 북인도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두 지역은 간다라와 마투라 두 지역은 이따가 보시겠습니다만 불상이 만들어지던 시기는 우리가 서력 기원 예전에는 그냥 1세기였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더 올라가서 한 200년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후 1세기로 잡는데 요때 불상이 본격적으로 조성되는 시기에 이 간다라에서 그러니까 북인도에서
중인도에 걸치는 이 지역을 지배했던 제국이 있어요. 그게 쿠샨 제국입니다. 그래서 이 쿠샨 제국 영역 안에서 불상이 조성되는 그러한 특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개요 부분에 보면 간다라라는 지역과 마투라라는 두 지역은 불상의 탄생지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 당연히 부처님께서 활동하셨던 지역은 가장 인도적인 전통이 강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북인도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로 저 그리스의 한 도시국가였던 마케도니아의 아주 청년으로서 대왕이 된 분이 있죠. 바로 누가 되겠어요? 알렉산더. 알렉산더가 당시 세계 최강국이었던 아케메네스 왕조를,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멸망시키고 동쪽으로 와서 그 동쪽 끝에 해당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의 문화가 이 동쪽 끝까지 전파됐고, 그 동쪽 끝에서 뽑힌 미술이 바로 간다라 미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인도가 서양적인 요소가 강하겠어요? 중인도가 강하겠어요? 당연히 알렉산더가 왔던 북인도인 간다라가 바로 그 그리스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상을 보셨을 때 이건 서양의 신상과 유사하다 그러면 간다라 불상이고, 어딘지 좀 우리한테 익숙한 부처님이다, 우리나라 부처님하고는 다르지만 그러면 마투라 불상이에요, 크게.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두 다른 같은 주제이지만 표현 방식이 다른 이 두 부처님상, 최초의 두 부처님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처님상이 중국을 거쳐서 우리에 수용되어서 우리가 봉은사 대웅전에서 보는 부처님은 언제 조성된 부처님이에요? 17세기 중엽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1700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1700년은 어마어마한 긴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인도와 장소가 한국이라는 큰 차이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교의 전파와 함께 불교가 들어와서 그 불교의 사상을 담고 있는 불상이 어떻게 그 지역의 문화가 수용이 되어서 변해가는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그런 기초적인,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혼동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부처님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인식의 폭을 넓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인도 아래에 있는 섬나라가 있죠. 바로 무슨 나라예요? 지금 인도 남쪽에 있는 섬나라, 스리랑카 있죠. 그래서 스리랑카에 국적인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아난다 쿠마라스와미라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요즘 우리 사회에서도 널리 퍼진 그 다문화 가정, 그러니까 그 아버지 영국인과 어머니 스리랑카인 사이에서 태어난, 그래서 영국의 대학에 유학을 했던, 그리고 스리랑카 인도는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찍 영국에서 공부했던 분이나 일단 한쪽 부모가 인도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불상은 인도의 전통하에서 만들어졌다라고 주장한 분이 이 아난다 쿠마라스와미예요.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는 이 할아버지는 프랑스 분이에요. 알프레드 푸쉐라는 프랑스 분인데, 이분은 그 일찍부터 불교 교학을 연구하던 아주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자입니다. 그래서 불교 교학을 연구하다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이제 현재 파키스탄 쪽으로 오게 되고, 그리고 인도 본토의 여러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특히 북인도인 간다라 를 보니까 본인들에게 너무나 익숙한
그 그리스 신상이나 로마 신상, 인물상의 모습을 그대로 차용한 듯한 부처님상이 간다라에 너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제 서구적인 시각을 가지고 인도의 불상은 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전파된 그 후예들 그리스 장인들에 의한 기법으로 만들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 상을 보고 서양적인 서구적인 요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시대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인도적인 요소가 강하면 강할수록 시대가 내려온다. 거기에는 어떤 인식이 있어요? 동양적인 시각이에요? 서양적인 시각이에요? 서양적이니까 서양이 동양보다 우월하다 라는 제국주의적인 시각이 깔린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여하튼 19세기, 20세기 초는 서구 열강들 거기 이제 일본까지 합류해서 그런 제국주의가 팽배하던 그런 시기였고 또 프랑스를 배경으로 일찍부터 교황을 연구했던 이 푸시의 이론이 이제 정설로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그에 비해서 요지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난다 쿠마라스 와미는 불교를 연구했던 분도 아니고 그 다음에 미술사를 연구했던 분도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본인 전공은 식물학이었어요. 그래서 학위도 식물학을 가지고 받았는데 뒤에 보니까 이런 식민지의 지식인으로 보니까 우리는 인도적인 전통 속에서 불상이 만들어졌을 것 같은데 이 그리스의 영향으로 만들어졌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체계적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도 자기의 이론을 펼치기 위해서 무대를 미국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박물관에 가서 인도 관련 이런 소개들을 하면서 자기의 견해들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나온 설이 불상은 인도적인 전통하에서 마투라에서 이제 조성되기 시작했다라는 설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많이 흘렀죠.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서 이 간다라설을 따르는 학자, 마투라설을 따르는 학자들이 이제 양분이 되다 보니까 그것을 이제 종합해서 두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했다라고 이제 봉합되어 와서 대부분의 학술서에는 이제 인도 미술사를 언급할 때 간다라와 마투라에서 동시에 불상이 발생했다라는 것인데 오늘은 거기에서 한 걸음 나아가서 최근의 연구 성과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 성과는 반대예요. 마투라에서 먼저 불상이 만들어져서 북인도의 이 간다라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자료를 보여드릴 테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보시고 나는 그래도 이 간다라설이 더 중요하다 하면 그 설을 따르시면 되는데 대신에 이제 그 주변들한테 나는 이러이러한 의미에서 간다라설이 더 타당하다라고 이유를 제시하면 되죠. 그러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세계 지도를 놓고 보면 우리는 여기입니다. 여기이고 그 다음에 인도. 그래서 인도와 우리나라 사이에는 중국 이제 북쪽 루트를 통한 루트에는 이제 중국이라는 이제 거대한 대륙이 있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불교의 루트는 인도에서 이렇게 북쪽을 통해서 실크로드를 통해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이런 북방 루트가 있고 요 근래에는 이런 북방 루트 못지않게 이 해양 루트 우리가 이제 남방 루트라고 하는 이 해류에 따라서 배들이 오갔기 때문에 이 바닷길을 통한 해양 실크로드를 통한 문화의 전파가 요 근래에는 이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 지금 이 빨간 선까지 그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다 인도였던 거죠. 그런데 인도 식민지로부터 해방되고 나서 인도는 여기 힌두교 중심의 인도
이슬람 중심의 여기는 서파키스탄, 그 다음에 이쪽에 방글라데시 있죠. 방글라데시는 동파키스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 그 방글라데시는 또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로로 긴 나라가 현재 파키스탄이고, 이 파키스탄 지역에 꼽힌 대표적인 불교 미술이 바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그 아직까지 파키스탄으로의 뭐 불교 성지순례라든가 이런 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이제 지금보다 조금 더 파키스탄 국내 상황이 조금 안정이 되면 인도 성지순례 한번 다녀오시고 이 파키스탄 간다라 유적지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이게 파키스탄 들어가서 간다라 유적지 보고 이 실크로드 통해서 이렇게 해서 도난까지 갔다가 이제 우르무치로 나오는 그런 한 보름 정도 잡으면 그 코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가 보니까 이 중국의 대륙을 횡단하는 데는 도로가 다 고속도로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동에서 오는 요소, 서에서 오는 요소, 인도적인 요소가 융합되는 이런 지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하로 길기 때문에 우리가 겨울에 가면 여기 카라치 같은 경우는 한여름이면 여기 위에 있는 오늘 보실 수아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겨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울 때는 약간 시원한 데 가서 피서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추울 때는 이렇게 따뜻한 곳에 와서 쉴 수 있는 같은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 인도 대륙에서 일어난 문명이 무슨 문명이에요? 인더스 문명이 인도에 있을까요? 인더스가 파키스탄에 있을까요? 여러분 파키스탄에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카라치에서 조금 올라가는 여기가 이제 이 바로 그 인더스 강이 여기에서 여기에 꼽힌 데가 여기 바로 현재 파키스탄 지역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우리는 이제 지금은 나라가 나눠져 버렸기 때문에 혼동이 올 수가 있으나 여기가 다 이제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북인도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활동했던 시기에 인도 지도들을 보면 인도에는 16개의 강대국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여기 북쪽에 캄보자 아래에 간다라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처님 당시에 이 간다라라는 나라는 우리가 오늘 다룰 것은 1세기에서 4세기경에 쿠샨 제국 때 꼽힌 간다라 미술하고는 구분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여하튼 이 북쪽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제 이쪽 지역에서 이제 부처님이 주로 이제 활동하셨던 지역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불상의 기원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서양적인 시각을 갖고 서양인 우월적인 관점을 가지고 인도 미술을 보았던 대표적인 학자는 바로 인도 미술이 그리스에 연원을 두고 있다라는 그리스 영향서를 이면서 이것을 주장했던 학자는 알프레드 푸셰라는 학자이고, 그렇지 않다. 인도적인 것에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주장한 학자가 바로 마투라 기원설로서 아난다 쿠마라스와미인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한테는 알려지지 않는 학자입니다만 최근에 그 마투라에서 불상이 발생해서 간다라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제 주장한 학자가 네덜란드의 여학자입니다. 로위젠 드 레우라는 사람이 49년과 79년에 이 새로운 학설을 제기해서 현재는
이제 우리 저희 전공자들은 이 로이젠트 레우의 마투라 기원설들을 이제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BTN인가 BBS에서 간송미술관에 계셨던 최원수 교수님께서 이 간다라 미술들 해놓은 것은 이 마투라 기원설이 아니라 당시 우세였던 이 알프레드 푸시에의 이 그리스 영향설인 간다라 기원설을 이제 만약에 찾아보면 그 동영상 같은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대표적인 두 상을 들어놨는데 위에 있는 상은 부처님 상이고요. 아래에 있는 상은 여러분 무슨 부처님 상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아래에 있는 상은. 그래서 이 아래에 있는 상은 어떻게 인체의 볼륨감을 최대한 살렸죠. 이와 유사한 상을 우리 보문서에서 찾으라고 한다면 개가 풀룩 나온 면을 가보죠. 어디서 찾으시겠어요? 예, 우리 여기 저희 진영문 통해서 오면 새로 여기 왼편에 들어올 편에 이렇게 연못 만들고 고대화상 모셔놨죠. 그러면 여러분 고대화상의 배가 왜 이렇게 불룩할까요? 예, 그 고대에서 배가 이렇게 불룩한 것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부예요, 부. 예. 지금은 막 휘트리스에서 근육질의 서양적인 몸매가 그 멋진 남성상이고 여성상이지만 고대의 이상형 그런 상은 이게 볼록한 배예요. 그래서 오늘 간다라와 마투라를 보실 때 포대화상처럼 몸에 근육이 없고 몸이 둥실둥실둥실둥실 하는 분은 마투라 불상이에요. 인도. 그래서 인도는 불상을 만들던 초기부터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가서 보는 일부의 불상뿐만 아니라 모든 상의 공통적 요소예요. 그것은 인도의 미의식의 반영이에요. 인도인들은 우리가 뭐 건강, 미용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 것 가운데 하나 요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는 요가를 이제 뭐 멋진 몸매 이런 걸로 주로 수용해서 널리 전파되어 있지만 사실 요가는 뭐예요? 수행 방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우리로 하면 이제 선수행으로 이제 뭐 같은 의미는 아닙니다만 대비를 한다면 그런 정신 수행을 하면 요가 수행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의 기 운행이 활발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몸은 이렇게 둥글둥글둥글하고 이렇게 팽창되어 있다라는 그런 미의식이 인도 미술에는 끝까지 반영되어 있는데 불상 이전에 인도인들이 가장 많이 신앙했던 전통적인 신 우리 같으면 불교에 우리 고유의 신앙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바로 무슨 신앙이에요? 예? 그러니까 불교 이전부터 있었던 신앙인데 불교에서 수용한 신앙. 예, 산신이죠. 산신과 마찬가지로 인도에는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물이라든가 이런 모든 곳에 신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남자 신이 지금 보시는 이분이에요. 약샤. 우리가 여러분 한문 경전 보다 보면 야차 많이 나오죠. 야차. 그런데 우리가 요즘은 저 야차 같은 사람 그러면 좋은 의미예요, 나쁜 의미예요? 나쁜 의미이죠. 그러나 원래 이 야차의 어원이 약샤예요. 그러니까 이 신들의 총칭이었고 이게 이제 번역이 되면서 우리는 야차로 되는데 그 야차의 의미는 불법을 수호하는 신이기도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나쁜 행동을 일삼는 사람을 야차에 비유하기도 하고 이제 뜻이 분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남자 신상을 만들던 전통이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서 인간의 형상을 한 상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런 상을 만들던 전통을 이제 부처님 상으로 모습을 바꿨다라는
있다라는 게 마투라 기원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주로 이 간다라의 이제 자료들을 조금 더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7페이지 하단에 이제 보면 간다라라는 것은 지명은 굉장히 이른 시기부터 아까 기원전 7세기 기원전 600년경에 부처님이 활동하던 시기에도 간다라라는 지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훨씬 이전인 리그베다 기원전 1500년에서 1000년에도 이 사이에도 처음으로 간다라라는 지명은 인도사에서 일찍 등장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시간에 불상의 기원과 관련해서 사용하는 간다라는 바로 1세기에서 4세기에 번성한 쿠샨 제국의 미술을 지칭한다 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제가 자료집에는 빼뜨렸는데요. 뒤에 이제 중복되는 것이고 앞에 있는 거 다시 한번 지도를 넣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지역이 바로 이제 간다라 미술이 번성했던 지역인데 1세기에서 4세기에 이 북인도 그러니까 간다라 미술의 중심지였던 이 지역이 이제 쿠샨 제국의 수도였고 그 남쪽 끝에 인도 이 중인도와 접경 지역에 있는 이 끝 지역이 마투라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쿠샨 제국의 영역 안에 있던 간다라 지역과 마투라 두 지역에서 불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간다라와 마투라가 별개가 아니라 이 두 지역은 쿠샨 제국이라는 공통 분모 속에 묶이는 지역이라는 것을 염두에 둬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파키스탄을 좀 더 이제 세부적으로 본 지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가 이제 좁은 의미의 간다라는 쿠샨 제국의 수도였던 이제 현재의 페르시아 지역 페샤와르 지역. 그래서 다음에 혹시 여러분 파키스탄을 가시게 되면 이 페샤와르 지역은 치안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좋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이 전체가 지방자치제가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근데 파키스탄은 아니에요. 라오르라든가 이런 지역은 중앙정부가 직접 통치를 하고요. 이 페샤와르 지역은 지방자치가 행해지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2002년부터 3년에 걸쳐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여기 파키스탄 대사관을 통해서 이제 허락을 얻어서 조사를 가요. 박물관이랑. 그런데 여기 페샤와르 박물관에 가서는 허락을 안 해줘요. 너네는 중앙정부의 허락을 얻어서 온 거지 우리 지자체의 허락을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의 허가를 밟아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페샤와르 지역은 여러분 아프가니스탄 아시죠? 아프가니스탄이 안전된 나라예요? 불안정한 나라예요? 굉장히 불안정한 나라죠. 여기에서 이슬람 극단 세력이 대표적인 세력이 무슨 세력이에요? IS까지는 아니고요. 여기는 탈레반. 예, 그래서 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이 페샤와르까지 40km뿐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슬람 극단주의자들도 많고 또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여기 와서 마을을 형성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다음에 가시면은 이 지역은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이제 조금 위험한 점은 군인이 나와서 에스코트를 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지역이나 가장 간다라적인 요소가 강한 지역. 그래서 이 지역, 이 페샤와르 중심으로 한 남북 70, 동서 한 40km 지역이 좁은 의미의,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간다라 미술의 중심지이고, 현재 우리가 이제 간다라라고 했을 때는 페샤와르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아프가니스탄 지역에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북쪽에 있는 이제 후대의 지금 현재의
가장 간다라 지역에서 이런 시기에 불상이 만들어졌던 지역이 이 페샤와르보다도 북쪽에 있는 페샤와르 지역에서 길이 좋지 않기 때문에 한 자동차로 2시간에서 3시간, 굉장히 우리 대관령만큼은 아닙니다만 꼬불꼬불한 이제 그 길을 산을 넘어서 가면 도달하는 것이 수아트이고, 수아트 지역은 우리가 아직 안 가보셨기 때문에 어디를 상상하시면 되냐면 우리 남한강과 북한강이 만나는 곳이 어디예요? 수종사가 있는 양술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그 강변 주변으로도 카페도 많고 이런 그 숙소들도 있잖아요. 여기는 이 수아트는 우리 그 강처럼 큰 수아트 강이 흘러요. 그리고 양 옆으로 강이 있기 때문에 비옥한 땅도 많고 또 파키스탄은 산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꼭 우리나라 우리 깊은 산속의 절처럼 이런 산속 혹은 마을 가까운 강 근처들의 절도 많고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호텔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즐비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기후도 우리랑 굉장히 비슷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아트 지역에도 아주 많은 사찰들이 남아 있는데 당시 수도였던 지역보다는 변경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였던 곳이 파괴가 심할까요? 수도에서 멀어진 곳이 파괴가 심할까요? 수도였던 곳이 파괴가 심해요. 왜냐? 저기 와도 이 수도는 점령을 해서 철저히 불태운다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수도였던 페샤와르 인근에는 많은 사찰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계적인 발굴은 그다지 이루어지지 않았어. 또 한 가지는 이제 계속 도시가 건설되었기 때문에 밀고 건물이 들어서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수아트 지역은 여기 수도보다는 변경이고 산이 있고 강이 있고 하니까 그 폐사된 상태로 오랫동안 흙 속에 묻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된 이후에 이 수아트 지역에 들어간 세력이 바로 이탈리아 고고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구의 중심적인 제국주의 축이었던 영국, 프랑스, 독일은 들어가지 못하고, 왜냐하면 독립된 이후이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은 수용을 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가는 게 이탈리아 세력들입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한 연구소에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제 그 문화재 지정할 때도 어려운 점은, 우리가 이제 대웅전에 있는 부처님 상이 보물로 지정이 된 건 이 부처님 상이 언제 조성되었는가라는 확실한 연도가 복장 기록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런 확실한 기록 연도가 없는 것은 외형적인 그 특징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간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문이 없어요. 언제 만들었다라는. 그러니까 외형을 가지고 구분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발굴을 하면, 여러분 이렇게 땅을 딱 단면을 그으면 이 퇴적층에 의해서 이게 연대 구분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발굴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토층을 끊어놓고 보니까 기원 전후 1세기층에서 나온 불상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불상이 이런 서양적인 외모의 간다라 불상이 아니라 인도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런 점에서 이따도 보겠습니다만 이 수아트 지역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다음에 혹시 이쪽 지역을 가시면 이쪽 그 수아트 지역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간다라 지역이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왔다가 결국 이제 되돌아가게 되는 지역이 바로 이 탑실라입니다. 그래서 불교 경전에 보면 부처님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인도의 스님들이 공부를 하러 어디로 가느냐? 요 탑실라로 가요. 그래서 탑실라는 고대로부터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중심지였고, 그래서 경전에는
타키실라 뭐 이렇게 이제 언급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또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아쇼카 왕이 자기 아들을 이쪽 지역을 지키라고 파견하기도 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간다라는 이렇게 탁실라, 페샤와르, 스와트,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일부 지역, 그 다음에 좀 더 위로 오면 우즈베키스탄 그 지역까지 이제 널리 전파된. 그래서 이 쿠시안 제국을 일으켰던 사람들은 이렇게 뭐 흉노족에서 동쪽에서 쫓겨서 서쪽으로 왔다라는 설, 또 저쪽 스키타인들이 쫓겨서 내려왔다는 설. 그런데 기본적으로 쿠시안 제국은 농사를 짓고 살던 사람들이 아니라 유목민이라는 점, 이러한 것들을 좀 염두에 두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먼저 간다라 미술을 보면 1세기에서 4세기에 번성한 쿠시안 제국의 미술을 우리는 이제 간다라 미술이라고 지칭하게 되는데, 이제 간다라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불상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계시는 부처님 상은 현재 다음에 페샤와르 박물관에 가면 그 입구에 바로 볼 수 있는 부처님 상인데, 이 부처님 상은 여기 목 부분이 깨졌어요. 목 부분이 절단이 된 것을 이렇게 붙여놨기 때문에 부처님이 좀 이렇게 위로 얼굴을 이렇게 들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이제 전체적인 모습은 오른쪽에 계시는 온전히 남아있는 요 부처님 상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간다라에는 앉아있는 우리 대웅전에 계시는 좌불상보다는 이렇게 서있는 입상, 우리 미륵전에 계시는 미륵대불처럼 서있는 불상이 위주라는 점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일부만 남아있습니다만 오른쪽에 보시면 부처님을 상징하는 상징물 하나 찾을 수 있죠. 예, 머리 주변에 이렇게 빛이 부처님 몸에서 나는 빛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것을 빛을 한자로 표현하면 광이죠. 근데 머리 주변에 있는 빛이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예, 머리 두 자를 써서 두광. 그러면 우리 예를 들면 이 몸까지 다 이렇게 빛을 표현을 했으면 그건 무슨 광이 되겠어요? 신광이 되죠. 몸에서 나는 빛. 그래서 그런데 이른 시기의 불처님 상이나 보살상은 이제 다음에 시대가 지나면 우리 몸 전체의 빛을 상징하는 신광으로 번지지만, 이른 시기는 뭐 부처님 머리에만 빛이 표현돼요. 근데 이 표현 방식은 어디의 표현 방식이냐면 이 서양의 기독교 미술의 표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이제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슬라이드를 하나 더 넣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자, 우리가 지금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디에 가서 돈을 벌어왔어요? 우리가 사우디아라비아라든가 거기 이란이라든가 이라크 이런 지역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이 지역을 지칭할 때 중동이라고 부르죠. 요즘에 중동이라 그러면 노친네라는 소리 들어요. 그러면 요즘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이 지역을 우리가 아시안 게임 할 때 이쪽 지역들도 오죠. 이쪽 지역도 다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이쪽 지역은, 자, 우리나라를 중심, 우리는 동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동아시아. 예, 그렇기 때문에 저쪽 서쪽 끝에 있죠. 그러니까 서아시아. 아셨죠? 요즘에 중동에 돈 벌러 간다 막 그러면 안 되고, 서아시아. 저 이라크에 간다면 우리 아들은 그 서아시아인 이라크에서 지금 일하고 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학술적으로는 서아시아, 동아시아, 그 중앙에 있는 아시아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중앙아시아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룰 때는 이 중앙아시아 범주에서 서아시아를 다루기도 합니다만, 본격적으로는 동아시아, 서아시아, 중앙아시아, 그 다음에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갔다 왔던 이 남쪽에 있는 것은 동남아시아, 이렇게 명명을 하죠. 그 서쪽에 있는 아시아 가운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국이 바로 무슨 제국이에요?
페르시아 제국이죠.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은 크게 두 왕조가 유명해요. 바로 알렉산더에게 패한 페르시아 왕조는 아케메네스 왕조예요. 그러니까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이고, 그 다음에 이 다리우스 2세는 알렉산더에게 패망하고 나서 이쪽 지역은 이제 알렉산더 후예에 의해서 다스려지게 되는, 그래서 그 알렉산더 후예들과 이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의 페르시아의 후손들과 여러 사람들이 세력이 이 지역에서 흥망성쇠를 거듭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에 해당되는 페르시아는 바로 사산조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제 기원후 3세기에서 기원후 7세기까지 우리나라 삼국시대와 관계되는 것은 사산조 페르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지역, 그러니까 이집트 일부까지 장악했던 이 페르시아 제국은 요 위에 있던 자그마한 도시국가였던 그리스의 자그마한 도시국가들은 얼마나 많이 시달렸겠어요. 이 대국에. 그러니까 이 서양인의 입장에서는 저 동양에 있는 저 페르시아를 정복하는 것이야말로 대왕의 길이라고 여겼던 거고, 그 대왕의 길을 걸었던 사람이 바로 젊은 왕이었던 알렉산더인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영역이죠. 이런 거대한 영역에 페르시아 미술이 꽃피었기 때문에 전쟁을 통해서 이 페르시아 제국들은 그리스의 많은 장인들을 포로로 잡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포로로 기술력이 뛰어난 이 포로들을 잡아와서 궁전을 짓는다거나 왕의 초상을 조상한다거나 이런 데에 부역을 시킨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르시아 고유의 미술의 특징, 문화의 특징이 있습니다만 이미 페르시아 제국 때 이런 그리스적인 요소들은 이 예술인들에 의해서 이제 전파가 되었던 것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 이 넓은 지역들을 이제 해안가를 중심으로 차츰차츰 정복한